1981년 봄, 포항 영일만의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한서연은 41살, 새아이의 손을 꽉 잡고 선착장을 등졌다. 스물에 시집 와서 20년을 버텨온 이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며느리 주제에 어디 가서 고발이니 신고니 하고 다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서연은 고장난 프레스기가 언제 사고를 낼지 모른다고 신고했다. 그 바람에 공장이 닷새나 멈췄고 일용직으로 연명하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일거리를 잃었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연의 호소는 공허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안전 따위는 사치였다. 손가락질과 뒷담화가 쏟아졌다. 남편마저 왜 쓸데없이 나섰냐며 등을 돌렸다. 결국 그는 더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버렸다. 숙소라 부르기도 민망한 월세방은 바닷바람에 삐걱거렸다. 천장에서 섞고 가루가 떨어지고 아이들은 밤마다 파도 소리에 놀랐겠다. 15살이는 엄마 잘못 없어요라며 다독였지만 그 어린 목소리에 서연의 가슴이 더욱 쓰렸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던 어느 날 밤, 서연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한국전쟁 때 피난길에서 남편을 잃고도 홀로 3남매를 키워낸 어머니. 세상이 너를 밀어낸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바람이 세게 불수록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던 그 말씀이. 서연은 낡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다. 41살, 다시 시작하기엔 늦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자식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어미가 되지 않겠다고. 밀가루 한 포와 멸치 몇 마리가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연은 작은 메모장에 또박또박 적었다. 파도국수. 아직 간판도 없고 가게도 없었지만 그 이름 속에는 파도처럼 밀려와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제 서연에게 그 바람은 두렵지 않았다. 바람은 연약한 것은 쓰러뜨리지만 단단한 것은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니까. 시장 끝자락 파리가 날리는 빈 점포를 얻는데 겨우 보증금 30만 원이 들었다. 그만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였다. 서연은 걸레질을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만하면 시작이지 뭐. 첫날 밀가루와 멸치, 다시마, 양파가 전부였다. 손때 묻은 도마에 밀가루를 부어 반죽했다. 물을 조금씩 넣으며 치대던 손끝에서 옛날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다. 반죽은 사람 마음 같은 거다. 조급하게 하면 질겨지고 정성으로 하면 부드러워진다던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다. 간판에는 파도국수라고 삐뚤삐뚤 적었다. 글씨 솜씨야 변변찮았지만 서연에게는 새 인생의 첫 명함이었다. 점심시간 첫 손님이 들어왔다.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국수 그릇을 내놓았다. 국물은 밋밋했고 면은 금세 뭉개져 버렸다. 남자는 말없이 그릇을 비우더니 1,000원을 내놓고 일어섰다. 바람이 많이 드는 집은 국물을 뜨겁게 해야 해요. 문간에서 돌아서며 던진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오후 내내 손님은 없었다. 서연은 빈 그릇들을 닦으며 눈물을 삼켰다. 41살에 새로 배우는 장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때 옆 칸 좌판에서 나무를 파는 박 이모가 다가왔다. 첫날부터 잘 되는 장사가 어디 있어. 박 이모는 낡은 주물 냄비 하나를 내밀었다. 예전에 나도 장사했지. 손이 정직하면 도구가 따라와. 그날 밤 서연은 그 냄비를
물로 씻고 또 씻었다. 냄비 바닥에 앉은 그 흐름을 벗겨내며 자신의 서투름도 함께 벗겨내고 싶었다. 새벽부터 다시 시작했다. 멸치를 마른 팬에 볶아 비린내를 잡고 양파 껍질까지 아껴가며 우려 단맛을 끌어냈다. 다시마는 찬물에 우린 후 끓기 직전에 건져냈다. 어머니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다. 면, 반죽도 달리했다. 반죽 후 젖은 보자기를 덮어 1시간씩 3번 숙성시켰다. 칼날을 살짝 기울여 면을 썰 때는 숨을 죽이고 집중했다. 면발이 숨결처럼 얇아야 한다고 어머니가 말했던 기억이 났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새벽 준비를 마치고 첫 국물을 끓였을 때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살아있는 듯 피어올랐다. 서연은 그 순간을 알았다. 이제 시작이구나. 점심때가 되자 어제 그 남자가 다시 왔다. 그리고 이번엔 동료 둘을 데려왔다. 서연이 내놓은 국수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파도 같네요. 깊고 따뜻한 그날부터 서서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입소문이라는 게 신기한 것이어서 맛있는 집은 저절로 알려지는 법이었다. 저녁 무렵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다. 엄마, 오늘은 어땠어요? 서연은 아직 뜨거운 주물 냄비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시작이었다. 장사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하루 매출이 10,000원을 넘나드는 날이 많아졌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이대로만 가면 아이들 학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 둘이 식당으로 들이닥쳤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은 서연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한서연 씨 맞지요? 공장 가동 중지 손해배상건으로 왔습니다. 여기 서명하셨지요?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본 적 없는 서류였다.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녀의 도장은커녕 서명조차 그녀 것이 아니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전 이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요. 하지만 여기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공장 측과 합의하셨으니 배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800만 원.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그 돈이면 가게를 몇 번이나 차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야, 전 공장 반장 김철수가 한서연 명의로 위임장 꾸몄다는 소문 다 났는데 시장 상인 중 하나가 중얼거린 말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전 직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었다. 남자들이 돌아간 후 시장 통장이 찾아왔다. 60이 넘은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서연아, 괜히 맞서지 말고 적당히 타협해. 법정 가면 돈만 더 든다. 그냥 반으로 깎아달라고 해. 400만 원이라도. 서연에게는 천문학적 숫자였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니 눈물이 나왔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학교에 가려다 말고 서연 앞에 앉았다. 15이지만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딸이었다. 엄마, 서류 좀 보여주세요.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저 도서관에서 법률책 많이 봤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결국 서연은 서류를 건넸다. 할인은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엄마, 도서관에 가서 더 찾아볼게요. 뭔가 이상해요. 그날 오후 할인이 가져온 법률책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작성된 위임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엄마,
위조 서류로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대요. 그리고 노동조합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서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15살짜리가 엄마를 위해 법률 공부를 하다니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하리나,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엄마를 속인 거예요. 다음 날 서연은 시장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40이 넘어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위조 위임장으로 배상 책임을 묻는 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고발하겠습니다. 주 후 김철수는 사과문을 내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위조 서류는 무효 처리되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특별히 홍합탕을 끓였다.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손님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특별 메뉴예요. 매운맛은 겁도 달아나게 하니까요. 손님들이 웃었다. 할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답했다. 엄마도 할인이한테 배웠어.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걸. 위조 서류 사건으로 온 마을이 떠들썩할 무렵 남편 정민호가 항구로 돌아왔다. 석 달 만이었다. 그는 왼손목에 깁스를 한 채 집 앞에 서 있었다. 조업 중 밧줄에 손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당신 또 무슨 일에 휘말렸다는 소문을 들었소. 민호의 첫 마디였다. 예전 같았으면 비난조였겠지만 이번엔 걱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이번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위조 서류건으로 고생하는 아내 소식을 바다에서 들었다고 했다. 다른 어부들이 당신 마누라 이번에 정말 억울한 일 당했다더라고 말해줬다는 것이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소. 당신이 공장에서 한 일도 이제야 알겠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위조 서류 때문에 800만 원 배상하라고 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다. 세상에서 겪었던 공포와 절망,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났다.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800만 원, 그런 큰 돈을 그제야 아내가 혼자 감당했을 절망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할인이가 도서관에서 법률 공부까지 했다고 들었소. 네, 할인이가 엄마를 도와줬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딸이 대신 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소. 당신이 공장에서 한 일 옳았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소?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는 말과 인정의 말, 그것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원망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다. 미안함보다 필요한 건 손이에요. 오늘부터 멸치 머리 따는 일 도와주세요. 그렇게 민호는 파도국수의 새 식구가 되었다. 한 손목을 다쳤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멸치와 다시마를 손질하고 양파 껍질을 벗기는 일. 서툴렀지만 성실했다. 둘째 하온이는 중학교 보건반에서 배운 지식으로 아빠의 손목 깁스를 챙겼다. 그리고 식당에 오는 단골 어르신들의 기침이나 몸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오늘 기침이 심하시네요. 따뜻한 물 더 드세요. 막내 아라는 크레파스로 따뜻한 물은 무료입니다라는 팻말을 그려 벽에 붙였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손님들은 그 따뜻함에 미소 지었다. 주말이면 어촌계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바다 일을 평생 해온 분들이라 할 이야기도 많았다. 그중 70이 넘은 박 할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국수를 드셨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친구 하나는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2개를 잃었지. 그때도 위험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
누군가는 멈추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 말은 서연의 어깨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돌을 조금 가볍게 했다. 자신이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기분이었다. 민호도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말했다. 당신이 용감했소. 나는 비겁했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 20년 만에 부부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위조 서류 사건이 마무리된 날, 서연은 특별히 홍합탕을 다시 끓였다.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매운맛은 두려움을 희미하게 하는 묘한 느낌이 있어요. 손님들이 웃었다. 박 할아버지도 그렇지, 매운 것이 속 시원하지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모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민호가 바다에서 잡아온 작은 고등어로 찌개를 끓였다. 비린내가 조금 났지만 서연은 맛있다고 했다. 할인이가 말했다. 아빠가 돌아오니까 진짜 가족 같아요. 민호는 멋쩍게 웃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바다 일도 적당히 하고. 서연은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완벽한 남편은 아니지만 변화하려는 남편. 그것으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다. 우리는 각자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 채워나가는 거예요. 창밖으로 영일만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다. 이제 그 소리는 가족을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이게 하는 신호 같았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다. 1990년대 중반, 파도국수는 파도면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구시장의 작은 명물이 되었다. 서연은 쉰을 넘겼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일어나 멸치를 볶고 국물을 우렸다. 할인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시청에 취직해 구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이 엄마 가게 주변의 보행로를 넓히는 것이었다. 엄마가 혼자 걸어온 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해야죠. 둘째, 하우는 응급구조사가 되었다. 중학교 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살폈던 마음이 직업이 된 것이다. 주말이면 시장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주고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다. 할머니, 짠 음식 조금 줄이세요. 국물은 맛있어도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막내 아라는 지역 중학교 사회교사가 되었다. 시민의식과 노동자의 권리 단원을 가르칠 때마다 엄마의 프레스기 고장 신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러분, 어머니가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신다면 침묵하는 게 효도일까요? 목소리를 내는 게 효도일까요? 어느 봄날 25이 된 손녀 수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장에 나타났다. 할인의 딸이었다. 요리학원에서 2년을 배우고 왔다며 할머니 앞에 섰다. 할머니, 저 파도 면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서연은 놀란 눈으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수지야, 너는 더 좋은 데서 일할 수 있잖니. 왜 이 식당에서? 할머니가 맨손으로 읽어낸 이곳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손맛을 이어받고 싶어요. 그날부터 수지는 새벽마다 서연 옆에서 멸치를 손질했다. 서연은 50년 넘게 몸에 밴 기술을 조금씩 전수했다. 멸치는 눈 맑은 걸로 골라야 해. 그리고 볶을 때는 연기가 살짝 나기 직전이 가장 좋지. 어느 날 점심시간, 낯익은 중년 여인이 조용히 식당에 들어왔다. 서연은 그 얼굴을 어디서 본 듯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여인은 국수를 다 먹고 나서 작은 쪽지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다. 그때 당신의 신고 덕분에 제 남편은 손을 다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말씀드리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기억했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김순희. 그 남편이 서연의 신고 덕분에 크레스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주물 냄비에 불을 한 칸 올렸다. 감사의 말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다음 국물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법이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민호는 이제 바다 대신 시장에서 생선 좌판을 했다. 나이 들어 먼 바다까지 나갈 기력이 없어졌지만 그 덕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오늘 고등어가 싱싱해서 몇 마리 가져왔소. 하리는 시청일을 마치고 하우는 응급실 근무를 끝내고 아라는 학교에서 수지는 요리학원 수업을 마치고 와서 둘러앉았다. 차대가 한 테이블에 앉은 풍경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그릇을 내며 말했다. 우린 바람에 밀려난 사람들이 아니야.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지.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수지가 작은 메모지를 메뉴판 옆에 붙였다. 바람이 세면 국물은 더 뜨겁게. 그 문장을 읽으며 서연은 깨달았다. 1981년 포항 영일만에서 시작된 그녀의 표류 같던 인생이 방향을 갖게 된 순간은 험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다. 바람 부는 날 주물 냄비에서 처음으로 피어오른 김의 결. 그 작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수지가 끓일 첫 번째 국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주인의 손에서 피어오를 김처럼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주물 냄비를 어루만졌다. 고생 많았어. 이제는 젊은 손이 너를 돌볼 거야. 냄비는 대답 대신 따뜻한 온기로 그녀의 손바닥을 감쌌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의 작별 인사 같았다.